가치의 비전도 지금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통합의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크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런 대결 구도 자체가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네. 네, 선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유권자들의 고민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변수가 작용하게 될지 또 계속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흔히 선거는 뭐 구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선거 결과와 비교해서 이번 선거 민심의 향방은 어떻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전국적 상황은 차치하고 이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좀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2014년 그 지방선거 때도 14개 기초 중에 7군데가 민주당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50%밖에 안 됐고 그다음 뭐 총선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2석밖에 못 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때가 정말 그 민주당 지지도가 뭐 70%가 넘었었고요. 75%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85% 이렇게 나왔던 상황인데도 14곳 중에 4곳이 무소속 2곳 또 민평당인가요? 이렇게 해서 됐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민주당 독점에 대한 그 학습 효과는 도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3당이 통합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의 일방적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인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권자들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공천에서 일단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뭔가 이 국민의당은 뭔가 이 정치적 자상, 뭐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가진 후보들이 뭔가 공천이 되면서 이제 구도가 잘 짜여졌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했던 3당이 좀 더 뭔가 명분이 있게 그리고 그런 그 도민들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전제하면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그 공간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4년 전에 어떤 전략적 선택, 이번에는 또 선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지가 좀 더 만들어졌다. 그 여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렇게 폭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창당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통합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 전열을 정비하고 뭔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늦어질수록 그런 이 통합에 대한 어떤 그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선거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 일주일 사이겠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선거 구도 그리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그 여당 심판론에 대한 제3지대 정당들이 어떻게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 이제 베이스를 얻어보냐면은 탄핵으로 봅니다. 그래서 탄핵 때 거의 뭐 한 90% 이상이 탄핵을 지지했다고 본다면은 그 90%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다 지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로 보면 50%를 못 넘었어요.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90%가 탄핵을 원했는데 한 45% 정도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 표에서.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서 뭐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세계 역사에서도 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민주주의의 승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권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세력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적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탄핵 때는 지지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제 하는 거 보고는 상당히 이제 실망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 갈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경우처럼 그래도 민주당을 계속 밀어주자. 실망은 했지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하는 꼴을 봐라. 그냥 발목만 잡고 방해할 뿐 저 사람들의 길을 세워주면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도 이 민주당을 밀어주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 자유한국 보수 쪽으로 이제 선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들은 이제 대안, 제3지대 이제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 자체가 갈겨각이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하자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덕분에 들어선 것인데 그 박근혜 탄핵에 결집됐던 그 동력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그래서 그때 빠진 사람들, 문재인 정부를 흡수되지 않고 빠진 사람들의 선택이 이번 총선에서 결국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을 2달 앞두고 요동치는 전북 정치권 상황과 제3지대 정당이 민심을 탈환할 수 있을지 또 그 변수는 뭐가 될지에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 마무리 반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전혀 새로운 선거제도,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지지가 의석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선거이고요. 사실은 어떤 전략적 선택들을 국민 또는 도민들이 할지 대단히 궁금하고 좀 기대가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정당의 책임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민주당의 어떤 그런 독선 또는 오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들을 어떻게 민주당은 낮출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삼지대에서의 여지를 만들 그런 정당들은 어떻게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내용을 보여줄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갖게 되는 그런 투표권들이 어떤 정치 변화에 좀 큰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변수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이제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비난을 했죠. 아직까지 지금 정치학자들도 다 물음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마 그 남북 관계, 남북 북한의 문제가 하나 이제 변수로 작동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거는 한국은 불과 얼마 전에 촛불 광장을 통해서 한국의 민심들이 우리가 주권자구나, 우리가 주인이구나, 국민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고 있겠구나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각 당이 만약 놓치면,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놓치면 이번 선거는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보수당은 스스로가 개혁을 해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합집산의 통합이라든지 유불리에 따른 통합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말씀 박 교수님한테 실제 또 한국 대한민국에는 정의당이 있습니다. 자기 이 가치와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왔던 이 정의당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실제 캡을 쓰는 순간부터 실제는 원내 대표 교섭단체를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어요. 이럴 때 과감하게 문호를 열고 많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흡수할 때 나름대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예, 호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뭐 한 4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선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2016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민주당을 심판하는 그런 그 대단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 결과가 그렇게 이제 뭐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호남의 그 유권자들이 그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정치가 좀 대안적인 경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인데요.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 했다고 치지만 이건 정말 뭐 엄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했다는 걸로 종지부짓고 앞으로 이 담론이 죽기보다는 이 정도 개혁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좀 담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까 그 제3시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못한다고 그런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표결을 못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겉으로는 표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제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야당 그러니까 원내 제1야당이 반대하면은 그것도 한 사람.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표결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회가 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은 국민이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4년 동안 전라북도 발전을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질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